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23년 5번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유 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 판결 결과에 대해 선우은숙 씨 측은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신에게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고 항변했던 유영재 씨 얘기가 왜 나오느냐. 김묘성 기자님,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은숙 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영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은 유영재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역 2년 6월이었고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하. 재판부는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면서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하. 이번 선고는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선고인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결과에 대해서 선운숙 씨 친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높은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가 법정 구속되는 실형 판결까지 지금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친족 간의 강제추행의 은밀성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 직전까지도 본인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다면 2심부터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대목이 허주연 변호사님, 선운숙 씨 친언니 측의 즉 변호인도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하고 진짜로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형량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사건 기록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어서 이 담당 변호사의 어떤 분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양형 기준이요. 기본 양형 기준이 3년에서 지금 6년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된 양형 기준이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 유영재 씨가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다. 아하.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이 인정이 되고 모순된 부분이 없어서 죄를 모두 인정을 한다. 네. 또 범행 내용과 수법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용서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설시가 됐거든요.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형 정도는 선고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같이 나온 것은 좀 재판부에서 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다는 그런
표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유영재 씨 연예인이고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유영재 씨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법정 구속이 된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예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2021년 1월에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는 그 요건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리고 혹시나 모를 피해자라든가 중요한 참고인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우은숙 씨와 이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언니에 대한 어떤 위해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유영재 씨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번 법정 구속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대목 같아요.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이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럼 안준용 기자님, 유영재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유영재 씨는 뭘 믿고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안 할까요? 사실 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게 녹취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 그 녹취록 내에서는 사과를 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 단계 때부터 부인을 한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들여다볼 때도 객관적인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걸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는 직접적인 판시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과, 용서, 사과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합의가 없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유영재 씨 입장, 분명히 그쪽도 대형 로펌이 붙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 반성문 하나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판 자체가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유무죄를 다툰다는 거죠. 유영재 씨는 유명인이고 연예인입니다. 저분은 몇 가지 혐의 중에서 단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서 형량이 적게 나오더라도 방송 활동이 불가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은 무죄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고 이런 모습이 재판부로 볼 때 게다가 또 친족 간 범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질이 좋지 않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유영재 씨의 1심 선고 결과를 긴장과 초조 속에 지켜봤을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일 거예요. 바로 선운숙 씨의 친언니, 직접적 피해자죠. 그리고 선운숙 씨, 아마 이 두 사람 아닐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씨께서는 본인이 은퇴를 할 각오를 하고 선운숙 씨 언니분께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고소를 하고 세상에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모욕, 조롱,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으시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십니다. 두 분 다. 선우숙 선생님께서 혹시 인터뷰가 오면 좀 말씀해달라고 하셨던 사안이 있는데 인터넷 유튜브의 댓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조롱과 욕설, 모욕은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있었던 조롱과 모욕과 욕설, 명예훼손 글들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좀 자진 삭제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운숙 씨 자매들에 대한 억측과 조롱이 이제는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힘든가 봐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있죠? 시쳇말로 피, 꺼, 솟. 피가 지금 거꾸로 솟는 심정일 거예요. 선운숙 씨 친언니와 선운숙 씨는 제3자인 제가 들어준 피꺼소신데 왜 그러냐면 최진봉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그 손가락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욕설 조롱을 선운숙 씨하고 친언니한테 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대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변호인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관련 유튜브에 선운숙 씨 자매에 대한 비방, 조롱, 비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뭘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악플을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법적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플이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순간 더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게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변호인 측에서는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한 조롱, 욕설, 모욕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고 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자진 삭제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거기서 비난을 하나 봐요. 이거 엄벌해야 돼, 엄벌. 엄벌해야 네. 돼요. 그래서 체증을 해서 법적 네.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비방과 조롱의 내용이 진짜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최명규 원장님 앞서 이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지금 아마 받고 계신가 봐요. 두 분이 세상에. 사실은 이제 이혼도 엄청난 충격이고요. 그리고 성추행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치료를 갖다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이루어짐부터 헤어짐까지 모두 다 대중한테 노출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더욱더 크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사실 가해자가 하는 얘기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처음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게 되면 마지막까지 안심을 못해요. 혹시 진짜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어머 세상에. 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거를 판사가 믿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끝까지 해서 불안하게 그러게 돼요. 불안하겠네요, 진짜. 그 불안한 가운데 이런 댓글들을 갖다 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우리 질지도 몰라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허준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들어봤던 그 유영재 씨의 마지막 그 방송의 그 육성을 들어보면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이 사실로 끝나지 않게 끝까지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안진용 기자님께서 분석해 주셨던 것처럼 무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것이고 지금 이 형량을 줄이고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인정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의 변화를 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양형 이유의 설시가 나온 이상 새롭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나 선운숙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걸 무죄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유영재 씨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도록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네. 확률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감형의 여지가 있는데 유영재 씨가 이런 전략을 선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가 될지 좀 지켜볼게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섣부른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1심이 이제 막 1심이 나오는 거예요. 선운숙 씨가 혹시 다시 대중들 앞에 당장 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분명 피해자지만은 이 과정에서 워낙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재개했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그리고 혹시 대법까지 갈 경우에 재판이 길어지겠죠. 그 경우 이게 완결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선운숙 씨가 대중 앞에 서더라도 말하는 걸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선운숙 씨 역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 역시 이 과정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일단락 지어질 때까지는 방송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재 씨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유영재 씨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어머나. 그동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면 부인해 왔었죠. 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운숙 씨가 살림을 잘 못한다면서 언니를 부르자고 했을 때 유영재 씨는 일단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신혼집에 타인이 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는데 선운숙 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거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신에게 선운숙 씨 언니와 자신의 관계는 남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영재 씨는 이 선우은숙 씨 언니에 대해서 엄마 같았다 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들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라면서 어머니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열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자유롭게 옷을 입곤 했다라면서 그간의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진문 교수님 예. 보세요. 엄마처럼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이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가 더 많고 잦아서 자신의 친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 엄마가 들으시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아니 엄마의 친밀감이라 하더라도 네. 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잘 잤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네. 나이가 지금 그리고 아무리 엄마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자기의 처형이잖아요. 네. 처형에 대해서 신체적 접촉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요. 실제로요. 선우은숙 씨 언니가 2차 공판에 나와 진술했던 내용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네. 유영재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언니 주장은 유영재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터치입니까? 또 불 끄고 자려고 하는데 유영재가 들어와서 내 쪽에 누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옮기니 나를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친밀함의 터치를 더 주장하고 싶었던 건지 네. 유영재 씨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내게, 이제 선우 씨 언니를 얘기하겠죠. 염색도 해주고 자신이 마사지를 잘한다면서 신체 접속에서 발 마사지도 해주기도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여쭤보기 전에 우리 최명규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거 하나. 유영재 씨가 한 말 중에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참 진짜 이걸 제 입으로 읽어 나가야 되나요?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열이 많아서 집에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의학적으로 이거 앞뒤 관계가 맞아요? 아마 술을 많이 마셨다면 그건 말이 될 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드셨는지 아닌지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홀로 사는 것과 열이 많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요? 오랫동안 홀로 그거는 살아서 열이 관계 많다.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가정하면은 오랫동안 홀로 살아서 항상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시면 열이 많이 났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훌렁훌렁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나는 거의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중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과 몸에 열이 많은 건 관계가 없고요. 본인은 열이 많다고 느껴도 아마 체온을 재면 항상 정상이었을 겁니다. 이 결심 공판에는요. 그동안 앞선 2차 공판 때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직접적인 피해자죠. 그리고 3차 공판 때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심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 친언니와 선우은숙 씨는 안 나오고 피고인 신문이 있었어요. 유영재 씨의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선우은숙 씨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은숙 선생님이랑 언니분께서는 대단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유영재 씨의 말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친밀하다고 그렇게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런 류의 친밀감의 표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친밀감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해준 거랑 입에 담기 어려운 되게 수치스러운 부위에 어떤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 내지 물타기가 아닌가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요거 하나 짚을게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노종원 변호사가 그 얘기인데 저희도 유영재 씨가 했다는 말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발 마사지도 해줬었나? 그런 사이였나? 라고 혹시 이거 고도의 변호 전략에서 나온 걸 수 있어요? 왜냐면 노종원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이게 일종의 완전
변명 내지 물타기 작전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이른바 유영재라는 사람은 저 결심 공파 때 판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이 어떤 성적인 어떤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진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적인 목적 없이 어떤 마사지라는 행위 자체가 뭐 건강을 신경 써주는 이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의를 상대방 측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런 평소에 친밀한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어떤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 마사지 얘기, 뭐 건강을 신경 써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운숙 씨 친언니가 자신한테 염색도 해주고 마사지 잘한다면서 신체 접촉해서 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가 친밀하게 애쓰고 노력했다. 근데 무슨 성추행이냐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아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노종원 변호사도 그 얘기했지만 이름으로써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 선운숙 씨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지금 이 자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내 손을 잡으면 나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발을 만지면 나도 발을 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발을 만졌다고 해서 가슴을 만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 말 자체를, 저 상황과 저 논리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결심 공판 때 그러면 안진웅 기자님, 유영재 씨의 말을 쭉 종합해보면 기존 태도와 변함이 없어진 거에 어떻습니까? 네, 유영재 씨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 그리고 지금 재판 단계에서도 꾸준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 다툼이 아니라 본인은 무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 신체적 접촉이나 노출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신체적 노출이 있었지만 그건 열이 있어서 나는 혼자 오래 살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 의도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신체적 접촉 역시 있는 건 맞는데 발 마사지를 해줄 정도로 평소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친밀감의 접촉은 서로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년 6개월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서 선운숙 씨 언니와는 불편함이나 유감을 표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20분에 해당되는 녹취록이 현장에서도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유영재 씨가 무죄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아니 그 녹음 내용이 있다면서요. 재판장 그 판사님 앞에서 그거 안 튼 거예요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의 언니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듣는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짚어드리면 네. 선운숙 씨의 언니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수치심을 느꼈고 트라우마도 있지만 내가 가슴에 묻는 것은 내 동생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유영재 씨도 은숙 씨에겐 그런 걸 어떻게 말하냐라면서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유영재 씨는 언니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어머나.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사진 한 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 측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내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 그 선운숙 씨의 언니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을 언니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을 섭외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다, 제안을 해봤다 라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까지 해봤다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유영재 씨는 3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라면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과 처형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과도하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 헤아려 달라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일단 기가 찹니다. 갑작스럽게 판사님 앞에서 사진을 유영재 씨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선운숙 씨 언니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을 섭외를 했나 봐요. 그 법정에서는 아니겠지만 자기 집이든 제3의 장소든 어디선가 미리 했겠죠. 그 사진을 여성을 통해서 직접 어떤 이런 행위가 가능하겠느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직접 재현을 해본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재판에서 이런 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재현한 사진이라든가 어떤 자료 조사물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진술을 대신해서 행동으로 그걸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자료라고 봐서 일종의 진술 증거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재 씨 주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영재 씨한테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성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심지어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재현 사진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는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 녹취 증거에 대한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합일확치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징역 5년을 구형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우은숙 씨의 전남편 유영재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젠 선우은숙 씨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영재 씨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세상에. 피고인석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밝히기로 은퇴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어머나. 듣고 있던 유영재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우은숙 씨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어제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좀 얼굴을 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법정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고요. 당연히 부부였던 사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언니의 직접적인 성폭행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침착하게 얘기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시고 또 경황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다가도 본인이 많이 자제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얘기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계속 시선을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연예계 은퇴할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큰 피해를 당한 나의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진짜 10,000가지 생각, 50,000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에 교차했을까. 근데 저 얘기가 탁 들어오네요. 은퇴할 각오로 이 재판의 증인석에 섰다. 진짜 심경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 아무래도 지금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분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러겠죠. 것인데, 그 고소 당시에 이제 이야기에 관해서도 내가 은퇴를 해도 좋으니 언니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세상에. 거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이것이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네. 실제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이 사건 자체는 지금 고소인은 선운숙 씨의 이제 친언니인 것이고, 예. 이제 피고인이 이 전 남편인 유영재 씨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증인으로서 신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친언니와 이 유영재 씨와의 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혼절을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녹취를 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선운숙 씨와 이 유영재 씨가 부부 관계를 가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 관계였는데 이 이혼을 이제 협의 이혼을 접수한 다음에 이 유영재 씨가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운숙 씨가 그러면 협의 이혼을 조금 중단을 하고 다시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녹취까지도 들려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운숙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런 정황 같은 것도 이 녹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담겨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문의 내용 자체도 진술을 하는 것도 선운숙 씨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 세상에.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예전에 그 초반부에는 이 사건 초반부에는
선운숙 씨 언니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돼요. 어렵게 그 혼자 오랜 시간 있었던 동생 선운숙 씨의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유영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 모습 이제 겨우 행복할까 했는데 내가 이 성추행 사실을 이 털어놓게 되면 동생의 행복이 깨질까 봐 너무 걱정했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결심이 혹시라도 이 유영재라는 이 추악한 행동을 한 사람과 동생이 이혼을 하는 게 혹시 더뎌질까봐 앞서 선우 씨가 그랬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볼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이혼 더디게 하면 안 되겠다. 이혼을 꼭 진행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혹시 이 충격적 사실을 동생한테 털어놓게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언니 피해자이고 적극적으로 고소나 처벌을 구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나만 뭐 그냥 괜찮으면 넘어가자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아이고, 했을 텐데 세상에. 그 원인은 바로 그 동생이 받을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에. 그래서요 처음에는 선운수 씨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유로 유영재 씨에 대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최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차 이혼 조정의 원인은 선운수 씨가 우연히 이제 휴대전화를 받는데 유영재 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취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유영재 씨는 잘자 사랑해 라고 보냈더니 상대방 여성은 미투라고 답장을 보내면서 아, 이 남자랑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유 씨가 선운수 씨에게 잘못했다, 같이 잘 살아보자, 잘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서 마음을 돌려서 그때 이 조정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운수 씨가 2차 조정을 신청했을 때 유영재 씨가 또 반성하겠다, 용서해달라, 잘 살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다시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친언니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유영재가 선운숙을 기망하고 이렇게 거짓된 태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내가 이 불행한 결혼을 막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즉 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속에 쏙쏙 끙끙 앓아뒀던 본인의 피해자씨를 그제야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선운숙 씨 자매분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선운숙 씨가 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혼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그래요. 했는데 선운숙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되찾고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언니에게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리면서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선운숙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언니분께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는 유명인이신데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평판에도 안 좋고 활동에도 지장이 있으시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중들에게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연예계를 은퇴할 생각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하게 된다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얘기를 사실은 선운숙 씨와 친언니만 알고 있더라도 정말 가슴이 진짜 이 복장이 분통이 터질 만한 사안인데 이 사실을 선운숙 씨가 자녀들한테까지 설명하는 그 심정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참담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분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어떤 명예 침해가 있다거나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런 어려움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직접 증언하고 피해를 이야기해서 실제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선우은수 씨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질까 봐 만류를 하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언니의 명예를 지키고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천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모, 언니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결심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 법정 3차 공판까지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 공판 때는 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나와서 다 거의 모든 걸 다 진술을 했고, 그리고 어제 3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또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걸 다 지금 유영재 씨는 다 현장 법정에서 다 마주하고 들었잖아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유영재 씨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뭐 변호인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고소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판결 선고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입니다. 그동안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제 유영재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공판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1차 공판이 일단 지난달 12일에 있었고요. 선우은숙 친언니를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죠. 2차 공판이 지난 10일에 있었고 오늘 3차 공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2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3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오늘 3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고인인 유영재 씨 전 남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법정 안에서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시잖아요. 사실 이 추행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우은숙 씨가 아닌데 증인으로 출석했고 유영재 씨와 법정에서 대면했어요.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은숙 씨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닙니다. 다만 선우은숙 씨 역시 경찰에서도 자진해서 참고인으로서 어떤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부른 사안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언니인 피해자가 언제 선우은숙 씨한테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그때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매로서 이 사건에 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유영재 씨와 얼굴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석은 유영재 씨가 앉아있는 피고인석 옆에 붙어 있거든요. 대략 5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많이 괜찮으셨는데 확실히 증인 신문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피고인석, 유영재 씨가 앉아있는 피고인석과 오늘 선우은숙 씨가 앉은 증인석이 5m밖에 안 된다. 그 5m가 얼마나 선우은숙 씨 입장에는 고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즉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그 피해를 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인 선우은숙 언니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를 불러서 언니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만 듣는다면 굳이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증거, 간접적인 증거에 필요하고 원 진술자인 선우은숙 언니가 이미 지난 기일에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네. 선우은숙 언니가 선우은숙 씨에게 언제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선우은숙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두 사람은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나가는지 관련 정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정황은 전문 증거가 아니고 이 정황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듣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 씨 아래와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언니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유영재 씨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충격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했지만 들려줘야겠다면서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언니로부터 듣게 됐다. 멘붕에 빠져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리고 언니는 이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유영재 U자만 들어도 토를 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스트레스 6kg이 빠졌고 이후에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 해서 내가 알던 변호사를 세상에. 소개해줬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우리가 좀 알기로는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증인은 뭐 가림막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심신 안정이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가림막 신청 같은 분리 조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분리 조치 신청이요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재판부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재판부가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성인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니한테 그 사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선우숙 씨가 지금 유영재 씨와 마주 앉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법률 대리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측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때 재판의 비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좀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비공개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좀 담담한 표정이어서 좀 무표정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오늘 말고 앞선 2차 공판 때는 이담 아나운서 친언니, 직접적인 피해자인 친언니가 나와서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 털어놨다는데 진짜 차마 저희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서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2022년 10월 4일부터 선우은숙 씨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대요. 선우은숙 씨가 방송을 비롯해서 좀 일정이 바쁘니까 집안일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다는 건데 일단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면 유영재 씨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단을 쳤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선우은숙 씨가 일 때문에 외박을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불을 끄고 자려는데 유영재 씨가 들어와서 친언니 쪽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옮기니까 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청소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런 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또 방에서 그냥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속적인 추행에도 미리 이야기를 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친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처음에 이제 이혼했을 때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 18년 동안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홀로 덮고 홀로 참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5초 드릴게요. 그러면 유영재 씨는 계속 이 사실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무죄 선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모든 일이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는 24일에 피고인 신문위의 변론 종결할 예정인데 재판 속도에 비춰보면 그 이후 수준의 선고 기일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